우리는 한계성이 아니라 가능성에 산다. 이성의 궁전들은 계속 증축되고 있으며 늘 화려한 방과 부속 건물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보고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궁전들의 방과 건물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우리는 불과 몇 곳만을 들락거릴 뿐이다. 누구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막지 않고 사실상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익숙한 방 안에만 머무르려 한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글씨 때문이다. 벽글씨란 실제로는 우리 내부의 대화. 그러니까 속말이나 혼자 생각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벽글씨. 즉 우리 내부의 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내면에 축적해온 것으로 우리의 신념, 태도, 의견, 경험, 규칙, 에티켓 등을 반영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벽글씨를 갖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벽글씨들로 인해 우리의 개성이 드러난다. 벽글씨는 항상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벽글씨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과거의 벽글씨에 의해 지금 여기에 있다. 역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한계와 제약은 모두 과거의 벽글씨를 반영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본 벽글씨들이 모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언제나 환영 등이었다면 당신은 한계성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의 자유와 행복과 성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벽글씨를 우리는 확언이라고 한다. 사실상 우리는 항상 확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언은 매일 우리의 내부 대화나 일상적 대화에서 드러나고 항상 우리를 현 상태에 있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을 접하게 되면 될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안 돼. 못해. 싫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등의 속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이 생각의 결과들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벽글씨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현실도 변화한다. 내가 반복하는 생각은 가장 큰 벽글씨가 되어 반드시 내 현실이 된다. 새로운 현실을 원하면 새로운 벽글씨를 써야 한다. 확언은 새로운 벽글씨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벽글씨, 즉 확언을 만들어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약간의 손질을 해야 먹을 수 있듯이 확언을 만들 때도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 확언에는 규칙이 있다. 그럼 이제 확언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첫째,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확언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다. 확언은 당위론적인 기대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확언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나 되면 좋은 것을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인공포로 치료받는 한 내담자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시크릿이란 책을 보고 비전 보드에 벤츠 자동차를 붙였는데 정말 그것이 생길까요? 아, 그럼 믿지도 않으면서 왜 붙이세요? 이 내담자는 당시에 고시 준비생으로서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벤츠 자동차가 특별히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벤츠 자동차 사진을 붙인 것이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 삶의 목표가 되거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확언하면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데 확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확언이 필요인지 당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된다. 확언을 지속하고 있는가? 확언의 내용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확언이 당신에게 활력과 기쁨을 주는가? 만일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삶에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되는 확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원하는 것을 확언하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언하지 말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고민에 빠진 골퍼가 있었다. 그는 항상 홀컵 주위의 장애물들을 보고 저기 벙커에 빠지면 안 돼. 저기 연못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공을 쳤다.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거리를 재서 스윙을 해도 공은 종종 벙커나 연못에 빠졌고 타수도 좀 채 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새로운 코치를 만났는데 그 코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벙커나 연못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이 똑바로 홀컵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골퍼는 코치의 말대로 오직 내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한 결과 한 달 만에 타수가 10타나 줄게 되었다. 사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발표할 때 떨면 안 돼. 이번 사업에 실패하면 안 돼. 그를 두려워하면 안 돼. 얘들아, 떠들지 마. 얘들아, 어지르지 마.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골퍼와 유사한 생각을 계속하므로 그 결과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은 마치 빨간 미니스커트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빨간 미니스커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말들을 규칙에 맞게, 즉 긍정적인 어구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시험에 붙는다. 발표할 때 침착하다. 이번 사업에 성공한다. 그에게 당당하다. 얘들아, 조용히 하렴. 얘들아, 정리정돈을 잘하렴. 집이 잘 팔린다. 취직이 잘 된다. 셋째,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언하라. 앞서 말한 고시생 내담자의 벤츠 자동차처럼 스스로 된다고 믿지도 않는 것을 확언해서는 실현이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너무 높고 커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확언하면 오히려 무의식에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 필자도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위적인 욕심이 앞서서 믿지도 않는 액수의 소득이 생긴다고 확언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들었고 확언을 할 때마다 마치 흠뻑 젖은 겨울 소미불을 옮기는 것처럼 진이 빠져서 마침내는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렸다. 확언은 분명히 실현된다. 하지만 효과가 큰 만큼 잘못할 때의 부작용도 크다. 예컨대 나를 찾아왔던 한 내담자는 과거의 부정적 상처를 지우지 못한 채로 매출이 2배가 된다고 무조건 확언을 하다가 오히려 숨겨져 있던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내담자는 새로이 적당한 확언을 시작한 후에 건강과 사업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목표를 확언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월소득이라면 1.5배에서 2배 정도를 첫 기준으로 삼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느낌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단계의 확언이 실현되면 점차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가면 된다. 넷째, 목표는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흥분될 정도여야 한다. 앞에서 확언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확언의 흥분감이나 동기유발의 요소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310만 원을 번다고 확언하면 어떤가? 너무 미미해서 하나마나이지 않은가? 반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확언하면 어떤가? 뭔가 좀 흥분되지 않는가? 바로 이 느낌이다. 확언은 실현 가능성과 흥분감이 모두 있어야만 한다. 다섯째, 확언은 1인칭으로 진술하라. 확언은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확언을 1인칭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세상의 주체이다. 이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음에 비친 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나이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나일 뿐이다. 자,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그가 나를 사랑한다. 애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엄마가 용돈을 잘 준다. 환자들이 잘 낫는다.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라.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아이들이 잘 따르게 말한다.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잘 얻는다. 나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한다. 뭔가 다르지 않은가? 내가 주어가 되니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원인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됨을 표현하고 실현하게 해준다.
6째. 확언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시간은 강물과 같다. 흘러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흘러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강물에만 발을 담글 수 있다.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다. 현재가 바뀌면 미래는 자연히 바뀐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확언은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제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라.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는 예뻐질 것이다. 나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는 편안해질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벌 것이다. 이제 다음 문장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예쁘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번다. 어떤가?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는가? 어느 확언이 강한 느낌을 주는가? 어떤 확언들이 더 확실히 실현되겠는가? 바로 그렇다. 현재형으로 서술된 확언들이다. 7째. 확언과 생생한 상상을 결합하라. 단순히 말뿐인 확언은 효과가 약하다. 확언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30대 유부남이 나는 매달 600만 원을 번다 라고 확언하고 있다고 치자. 그는 매일 수시로 600만 원을 되낸다.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지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상상을 더해보자. 이 사람이 월 소득이 600만 원이 된다면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 30평에서 더 넓어진 4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너무 편안하다. 화장실도 2개가 되어 아침에 가족들과 다툴 일이 없어졌다. 타고 다니던 낡은 차는 제네시스로 바뀌었다. 차가 조용하고 힘이 좋아서 한 번씩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제치는 재미가 쏠쏠하다. 새 차의 가죽 시트 냄새가 오히려 향기롭다. 이제 주말마다 새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 외식을 한다. 임진각의 장어 전문 식당은 숯불장어의 맛이 좋고 주변 경치도 끝내준다. 그곳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호기롭게 한턱 낸다. 그동안 군침만 흘렸던 MBS 센터의 자기개발 강의를 들었더니 소득이 또다시 2배로 늘 것만 같다. 어떤가? 월소득 600만 원이라는 느낌이 생생해지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상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다. 확언은 포장이고 상상은 내용물이다. 상상 없는 확언은 단팥 없는 찐빵이다. 원하는 것을 확언하고 확언이 실현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여덟째, 타인을 확언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 않다. 설사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라 하더라도 그가 천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확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노자에는 하늘의 그물, 즉 인과의 법칙은 성글게 보여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베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부 돌아오는 법이다. 사랑을 보내면 사랑을 받고 증오를 보내면 증오를 받는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경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옳지도 않다. 또 다른 경우로 미모의 여성이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확언을 했다. 그 결과로 얼마 후 그는 정말로 아내와 헤어지고 이 여성에게 청혼을 해왔다. 하지만 채 1년도 못 되어 그 둘은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잘못된 확언으로 인해 더 불행해진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또는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타인을 대상으로 확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아홉째, 확언은 자신만 알도록 하라. 세상은 불행히도 상상과 꿈에 대해 종종 너무 무지하거나 심지어는 비난과 조롱을 퍼붓곤 한다.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언을 말해주면 그들은 꿈깨라고 비판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도리어 내 마음까지 흔들리기 쉽다. 게다가 우리의 내면에 내밀하게 간직한 목표나 꿈은 침묵 속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회사나 부부와 같이 꿈과 목표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확언을 공유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확언은 기본적으로 나만 알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 공유할 수도 있다. 열째,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확언의 감칠맛을 더하라. 확언은 광고 카피와 같다. 나는 확언을 만드는 광고업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광고를 보고 듣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아무리 내가 만든 광고라도 재미없고 지루하면 안 보게 된다. 내가 나를 확언이라는 광고로 잘 설득해야 상품을 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확언이라는 광고에 감칠맛을 더하여 확 잡아끄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자, 지금 여기에 아빠와 말만 하면 다툼이 생겨서 매번 속이 상하는 어여쁜 아가씨가 있다고 하자. 이 아가씨의 아버지는 딸이 무슨 말을 하건 집중하지도 않고 엉뚱한 말에 어깃장을 놓기 일쑤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다. 나는 아빠에게 내 말의 요지가 잘 전달되게 대화를 한다. 이 확언은 이 자체로 훌륭하고 규칙에도 다 맞다. 하지만 좀 더 매력있게 만들 순 없을까? 나는 아빠에게 내 말의 요지가 잘 전달되게 유머있게 대화를 한다.
이번에는 유머 있게가 들어가니 뭔가 부녀 간의 대화가 더 편안하고 웃음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 확실히 앞선 확언보다는 더 당기는 맛이 있지 않은가? 나는 아빠와 대화 소통이 잘 되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이것은 어떤가? 좀 더 간결해졌고 확언이 달성되었을 때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될 상황이 형용사로 표현되어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이렇게 적절한 수식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확언을 만들 수 있다. 돈에 관한 확언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보자. 나는 매달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고 즐겁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쉽고 즐겁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술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어떤가? 수식어가 들어감으로써 확언이 더 살아나지 않는가? 이렇게 확언을 살려주는 양념 역할을 하는 수식어는 다음과 같다. 편안하게, 술술, 즐겁게,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안전하게, 잘, 즐기면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느긋하게, 재미있게. 11번째. 확언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지금 현재 내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를 많이 생각할수록 해결법이 없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어 좌절감만 늘게 된다. 그저 느긋하고 무심하게 내가 원하는 상황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확언하고 상상하다 보면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떠오르게 된다. 확언을 만드는 규칙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둘째, 원하는 것을 확언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확언하지 말라. 셋째,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언하라. 넷째, 목표는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흥분될 정도여야 한다. 다섯째, 확언은 1인칭으로 진술하라. 여섯째, 확언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일곱째, 확언과 생생한 상상을 결합하라. 여덟째, 타인을 확언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아홉째, 확언은 자신만 알도록 하라. 열째,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확언의 감칠맛을 더하라. 11번째, 확언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